2주차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전자회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동영상부터는 이제 전자회로의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면 챕터 8 Operational Amplifier as a Black Box라고 되어 있죠. 블랙박스로서의 연상 증폭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 증폭기는 앞에 얘기했던 증폭기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챕터 8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2주차에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앰플리파이어는 우리가 다이오드나 모스펫, BJT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회로 이론적인 상식이라기보다는 회로 이론의 개념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앞에 먼저 얘기를 했으면 하고요. 이걸 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회로들을 다루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순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주차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로서의 연산증폭기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상적인 OPMP, 즉 연산증폭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뒤에 리니어 OPMP 서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OPMP 서킷에는 반전, 비반전 증폭기라든지 전압 팔로워, 애더, 그리고 미분기, 적분기와 미분기죠. 인테그레이터 and 디퍼런시에이터, 그리고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이렇게 중요한 리니어 OPMP 서킷에 대해서 한번 쭉 다루고요. 그 다음에 논리니어 OPMP 예시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티파이어, 정류기라든지 대수 증폭기, 그리고 제곱근 증폭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OPMP의 비이상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블랙박스로서의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증폭기 OPM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게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OPMP, 즉 연산 증폭기 칩의 모습입니다. 칩 다리가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죠. 이런 타입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쇠로된 타입도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게 다 연산 증폭기가 되겠고요. LM741이라고 되어 있는데 741 타입 연산 증폭기가 가장 널리 알려진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 연산 증폭기는 말 그대로 연산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연산 증폭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미분과 같은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증폭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연산 증폭기라는 용어는 트랜지스터와 직접 회로가 발명되기 훨씬 전인 1940년대부터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진공관을 이용해서 이 연산 증폭기를 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적분기라든지 미분기 등의 전자의 핵심 소자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주로 적용을 한 거는 밀분망정식을 푸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7년에 최초의 트랜지스터 개념이 제안이 됐죠. 그 후에 58년에 IC 개념이 나오고 나서 60년대에
CMOS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이 연산 증폭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연산 증폭기는 액티브 서킷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산 증폭기는 능동 소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자 종류를 우리가 크게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수동 소자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소자들이 있죠. 그리고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저항, 캐패시터, 그리고 인덕터 같은 것들이 수동 소자가 되겠고요. 이 수동 소자들은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써버리죠. 이런 소자를 수동 소자라고 하고, 능동 소자는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전원 공급해 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를 키우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741 타입의 연산 증폭기 칩을 보여드렸죠. 이 칩을 이제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운 증폭기랑은 좀 구성이 다르죠. 입력 단자가 2개고 출력 단자가 하나입니다. 증폭기는 입력 단자 2개, 출력 단자 2개였는데 각각 하나씩을 그라운드로 묶어서 입력 단자가 하나가 들어가고 출력 단자가 하나가 나오는 식이었죠. 그래서 요 5개의 어떤 단자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요 칩 안에는 이런 블랙박스 형태의 기호의 연산 증폭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트랜지스터들이 여러 개 들어가서 이제 연산 증폭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총 8개의 핀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연산 증폭기에 직접적으로 구동하는 데 활용되는 핀은 하나, 둘, 3개, 4개,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41 타입의 OPM프는 여기 5개의 핀을 이용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에 포지티브 볼테이지와 네거티브 볼테이지는 OPM프, 즉 연산 증폭기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되겠고, 그리고 입력 단자 2개, 입력 단자를 각각 인버팅 인풋, 논 인버팅 인풋이라고 정의를 하고 기록을 해놓은데, 이거는 이제 뒤에 블랙박스로서 연산 증폭기를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핀은 아웃풋 핀이 되겠죠. 그 외에 오프셋 널이라든지, 오프셋 널이 지금 2개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DC 오프셋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할 때 활용되는 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핀은 활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산 증폭기 칩은 이런 식으로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블랙박스 형태의 기호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741 타입의 OPM프, 즉 연산 증폭기의 칩이랑 간단한 블랙박스 형태의 기호를 보여줬었죠. 자, 그 기호를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고, 인풋 단자 2개, 인버팅이랑 논 인버팅 인풋, 그리고 아웃풋 단자 1개, 그리고 전원 공급원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있고, 추가적으로 오프셋 널이라고 해서 핀이 2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게 실제로 741 타입의 OPM프를 BJT를 활용해서 제작한 회로도가 되겠는데요. 이 OPM프는 많게는 트랜지스터 한두 개,
적게는 한두 개, 그리고 많게는 뭐 열 몇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트랜지스터 개수는 달라지고, 간단하게 회로도를 나타냈는데, 이런 회로도는 아마 전자회로 2 수업을 듣게 되면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커런트 미러라고 하죠. 여기 커런트 미러들이 존재가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전력 공급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VS 7번이랑 만약에 VS 4번,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들어와서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면 여기에서 이제 전류 공급원이 생성이 되고, 미러라고 해서 이쪽 전류와 이쪽 전류가 똑같이 흐르고 이쪽 전류와 이쪽 전류가 복사가 돼서 똑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원이 이 파란색, 이 파란색은 뭔가요? 파란색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죠. 차동 증폭기.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 단자 2개가 있고 출력 단자 하나가 있는데 증폭기를 구동을 시키죠. 그때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게 뭐 커런트 미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파란색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입력 단자가 여기 하나,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셋 널이 여기 존재하죠. 여기에 바이어스를 넣어줘서 DC 오프셋을 뭐 변동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A 게인 스테이지가 자홍색으로 하나요? 자홍색이 있죠. 클래스 A. 클래스 A라는 거는 이제 등급인데, 클래스 A 게인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OP앰프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AB, 클래스 C, 클래스 D 뭐 이렇게 쭉 등급을 나눠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보통 효율이 50% 정도 되는 증폭기를 얘기하는 거고,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78.5의 효율을 가지는 증폭기, 그리고 클래스 C 같은 경우는 50에서 78.5 사이의 증폭기의 효율을 가지는 거, 그리고 D는 위상을 반전시키는 증폭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쓰임에 따라서 이 클래스 A, B, C, D의 등급에 맞는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자회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볼테이지 레벨 시프터가 녹색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웃풋 스테이지는 이게 무슨 색인가요? 약간 뭐 하늘색 비슷한 거죠.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아웃풋 단자가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보기에는 간단하게 칩이었지만 이 안에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가서 증폭을 하는 회로를 구현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D 증폭기를 제가 위상을 변조시키는 증폭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정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클래스 D 증폭기는 비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펄스 신호로 이 증폭기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만 온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효율이 90%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FM 신호처럼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정연파를 증폭하는데, 그러니까 정연파 신호를 증폭하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 RF 통신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 A, B, 그 다음 A, B, C, D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는 전자회로 2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연산증폭기의 기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증폭기는 이렇게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놓여있는 삼각형에다가 인풋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 아웃풋이 하나가 나오는 식으로 기호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호를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챕터에서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전력 공급원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진 않죠. 굳이 표시를 하지 않은 거고, 구조를 보면 non inverting input이라고 해서 플러스 단자가 있고요. 마이너스로 표기되고 inverting input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있고요. OPM프는 아날로그 회로를 디자인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킷 블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OPM프로 어떤 회로를 만들 수 있냐? 예시가 여기 나와 있죠. 인버터라든지 볼테이지 팔로워, 썸머, 그리고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필터, 오실레이터,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등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팔로워는 쉽게 말해서 개인이 1인 앰플리파이어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챕터에서 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 증폭기는 앰플리파이어랑 똑같습니다. 전압을 증폭하는 소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웃풋 전압이 인풋 전압의 차에 의해서 비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배울 때는 입력단이 들어갈 때 아웃풋단이 개인 A에 의해서 그냥 증폭이 됐죠. 그런데 이 연산 증폭기에는 입력단자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수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단의 차에 개인이 곱해져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 A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 증폭기를 다른 말로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풋단 2개의 차가 들어가서 증폭이 되기 때문이죠. 대신 이 개인은 이상적으로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앰플리파이어 얘기할 때 나왔던 그래프처럼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Vout이고 이거는 VID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런 게 차이죠.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상적인 OPM프는 아래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있죠. 무한의 볼테이지 게인. 이 게인이 엄청나게 무한대 가깝게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 이거는 증폭기 할 때 대충 얘기를 했었던 건데, 볼테이지 전압 을 입력원으로 하고 출력을 전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입력단의 임피던스가 굉장히 커야지 신호원의 저항과 상관없이 시그널이 대부분 입력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레지스턴스, 임피던스죠. 비슷한 말인데 아웃풋 임피던스도 제로여야지 로드 단에 있는 저항의 모든 전압이 걸려서 손실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작 속도가 이상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또 눈여겨봐야 될 이상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주파수에 상관없이 이 게인이 항상 일정하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OPM프의 이상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OPM프 기반의 회로들을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예시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주어진 회로를 분석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게인이 무한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0에 가깝다. 이걸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회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그림이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등가 회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요 삼각형의 박스와 인풋 단자 2개 그리고 아웃풋 단자 1개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등가 회로를 나타냈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디어란 OP앰프의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제로라고 했죠. 그래서 입력 단자를 보면 지금 오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풋 임피던스 즉 레지스턴스가 무한대의 값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이게 V1이랑 V2라는 전압 신호원을 연결을 해줬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I1은 0, I2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버팅 인풋과 논 인버팅 인풋 모두 다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OP앰프의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커런트가 흐를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압원이 등가회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입력 단자, 플러스 단자에 있는 전압 빼기 마이너스 단자에 들어오는, 즉 인버팅 인풋에 들어오는 전압의 차이에 개인 A를 곱해준 전압원이 여기에 표시되는 걸로 나오고 있죠. 이게 출력 전압이고, 다음에 출력 저항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락된 것처럼 쇼트된 것처럼 나오죠. 이 말은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로드 단자, 다른 시스템을 붙였을 때 분명히 저항 성분이 존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전압 분배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 저항이 이쪽 바깥에 있는 로드 단의 저항보다 크게 되면 요 증폭된 전압이 온전히 로드 단, 즉 다음 시스템에 전달이 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회로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연산 증폭기의 아웃풋은 오로지 입력 단자의 전압 차와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전압의 차이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등가회로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커먼 모드 리젝션이라는 특성입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서 나타나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공통 모드 제거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똑같이 회로가 있는데 입력 단자, 인버팅 인풋과 논 인버팅 인풋 단자에 각각 V1이랑 V2라는 전압원을 공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만약에 V1과 V2의 위상과 앰플리튜드가 같은 사인파나 DC 전압을 가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아웃풋 단자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웃풋 단자에서는 출력이 개인 곱하기 V2-V1이 되는데 이 V2와 V1이 서로 같으니까 상쇄돼서 0이 돼서 아웃풋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 모드 신호는 제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특성을 어디에 쓸 수 있냐? 그건 바로 노이즈 성분을 제거할 때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증폭하고자 하는 신호가 들어있겠죠. 예를 들어서 V1이 앰플리튜드가 5인 시그널 사인파가 있고 V2가 앰플리튜드가 3인 사인 시그널 웨이브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분명히 사인 시그널 신호 위에 노이즈 성분도 분명히 들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인 시그널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노이즈 성분이 이렇게 타고 있겠죠.
똑같이 이렇게 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노이즈 성분들이 같은 전압, 같은 위상을 가지면 이 증폭기로 들어가서 제거돼서 사라지게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공통 모드 리젝션은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외에도 CMRR이라고 해서 공통 모드 리젝션 레시오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 분모에는 서로 시그널이 같은 경우에 신호가 들어갔을 때 게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인이 들어가고, 요 분자에는 서로 다른 입력 신호를 가지는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게인을 표시해서 이 B를 가지고 CMRR이라는 파라미터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CMRR이 크면 클수록 OPM프의 특성이 좋은 거죠. 노이즈 성분은 제거를 하고 증폭하는 성분은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이디얼 OPM프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산 증폭기의 동작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앰플리파이어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포지티브 세츄레이션 리전, 그리고 리니어 리전, 네거티브 세츄레이션 리전이 있습니다. 이 각각 포지티브 세츄레이션 리전과 네거티브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연산 증폭기의 출력 전압이 특정 전압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당연히 OPM프에 공급되는 전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OPM프를 그리게 되면 입력 단자가 2개고 출력 단자가 1개지만 이쪽에 전압 소스가 각각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그널을 넣어주더라도 증폭을 시킨 신호가 이 공급되는 전압원보다 큰 전압을 가질 수는 없죠.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티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증폭이 되더라도 요 OPM프의 포지티브 소스 1의 전압에 의해서 세츄레이션에 의해서 최대값이 결정이 되고, 요 네거티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에 의해서 아웃풋 단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 외에 리니어 영역에서는 아웃풋 V 알아보기 힘드네요. 아웃풋 VO는 게인 곱하기 V2 V1. 그러니까 연산 증폭기의 입력의 차에 게인을 곱해준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인의 리니어한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니어한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아이디얼 OPM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실제 우리가 741 타입의 OPM프를 처음에 보여줬었는데, 이 OPM프는 이런 이상적인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특정 레인지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픈루프 게인은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OPM프에서 어떤 피드백, 그러니까 뭐 아웃풋 단자가 입력 단자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게인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아이디얼 케이스는 무한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산 증폭기는 10의 5승에서 10의 8승 사이의 게인을 가지게 됩니다. 10의 5승이면 한 100K 정도 되겠죠. 단위로 바꾸면. 그리고 10의 8승이면 100메가 정도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레지스턴스 같은 경우는 무한대 값을 가진 게 가장 좋다고 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저항값을 가지게 되는데 레인지가 10의 5승에서 10의 8승, 즉 똑같죠. 100kΩ에서 100메가옴의 저항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이상적인 값은 0이지만 실제 소자를 제작했을 때는 적으면 10옴, 많으면 100옴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볼테이지, 즉 OPMP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공급해주는 전압은 연산 증폭기의 회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V에서 24V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에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앞에 오퍼레이션 모드를 생각을 하면 만약에 5V가 입력 전압이다. 그러면 이 OP옴프 즉 연산 증폭기의 출력 전압 레인지 범위는 마이너스 5V에서 5V가 되는 거죠. 그리고 OP앰프에 만약 24V의 전압원을 각각 플러스 소스원과 마이너스 소스원에 가해준다. 그러면 OP앰프의 아웃풋 전압은 마이너스 24V에서 플러스 24V까지의 전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OP앰프는 아이디어란 이런 특성들을 가지지 못하고 가능하면 큰 볼테이지 게인과 큰 인풋 임피던스 그리고 작은 아웃풋 임피던스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회로를 설계를 하고 실제 우리가 이 전자회로 수업에서 OP앰프를 분석할 때는 이상적인 값들을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적이지 않을 때에 대해서도 제가 계산해서 보여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상적인 걸 가정하고 우리가 회로를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non-ideal, 비이상적인 OP앰프의 등가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이상적이기보다는 실제 연산 증폭기를 나타내는 등가회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까 이상적일 경우에는 이쪽 입력 저항이 무한대가 돼서 오픈이 돼 있었죠. 오픈 상태였지만 지금 이 실제 OP앰프 등가회로에서는 저항 성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VD라는 것은 V2-V1이 되죠. 두 입력 단자의 전압원의 차이가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여기서 개인 부분은 똑같이 수식은 나타내죠. 전압원으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기 빨간색 개인이 이상적일 때 무한대지만 실제로는 무한대가 아니고 굉장히 가능하면 큰 값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아웃풋 저항 또 이상적일 때는 0이 돼서 쇼트 회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R 아웃풋 저항이 존재를 하고 이 값은 가능하면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연산증폭기의 등가회로와 실제 연산증폭기의 등가회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력 단자에서 오픈이 되지 않고 저항 성분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아웃풋 단자에서 쇼트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항, 아웃풋 저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픈 루프 볼테이지 게인 그리고 클로즈드 루프 볼테이지 게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아이디얼 OP앰프 연산 증폭기, 아이디얼 연산 증폭기와 실제 연산 증폭기를 비교할 때 그 표에서 맨 위에 오픈 루프 게인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뒤에 어떤 건지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루프 볼테이지 게인은 여기에 이제 OP앰프에 기호가 나와 있죠. 입력 단자 2개, 아웃풋 단자 1개가 있는데 오픈 루프 게인은
아웃풋 단자가 다시 입력 단자 쪽으로 논 인버팅 인풋이나 또는 인버팅 인풋으로 다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게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아웃풋 단자를 인풋 단자 쪽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를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피드백이 없을 때의 게인을 오픈 루프 볼테이지 게인이라고 하고요. 클로즈드 루프 볼테이지 게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 단자에서 인풋 단자로 다시 전압을 공급을 해주는 피드백이 존재할 때의 게인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인은, 이 클로즈드 루프 볼테이지 게인은 실제 우리가 회로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로즈드 루프 볼테이지 게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거를 OPMP에 적용을 해서 증폭시키는 회로를 설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OPMP를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해서 제작을 해서 가져오면 이 게인이 결정이 돼버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면 이 게인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클로즈드 루프 볼테이지 게인을 사용하게 되면 이 원래 설계된 OPMP, 즉 연산증폭기의 게인과 무관하게,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 게인이 충분하게 크지 않으면 영향을 좀 크게 받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하는 피드백의 저항 성분들에 의해서 이 클로즈드 루프 볼테이지 게인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게인 얻을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에 이제 저항을 많이 달아주고요. 여기에 캡을 달아주기도 하는데, 캡을 달아주면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미분기나 적분기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루프 볼테이지 게인과 클로즈드 루프 볼테이지 게인의 개념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네거티브 피드백과 포지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웃풋 단자에서 우리가 피드백을 형성을 한다고 했죠. 피드백이라는 것은 아웃풋 단자의 볼테이지를 인풋 단자 쪽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라고 했고요. 여기에 네거티브 피드백 같은 경우는 아웃풋 단자의 출력 전압을 인버팅 인풋 쪽으로 넣어줬을 때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피드백은 아웃풋 출력 단자의 출력 전압을 논 인버팅 인풋 단자로 넣어줬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 각각 네거티브 피드백과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고, 각각 클로즈드 루프 게인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뒤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웃풋의 전압을 다시 논 인버팅이 아니죠. 인버팅 인풋 단자로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세츄레이션이 있다고 했죠. OPMP에서 세츄레이션 영역까지 전압이 도달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게인이라든지 출력 전압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피드백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포지티브 피드백 같은 경우는 플러스 단자, 즉 논인버팅 단자로 넣어주기 때문에 쉽게 세츄레이션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플러스 단자 쪽으로 아웃풋 단자를 다시 넣어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정연파를 펄스 파형으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 이 포지티브 피드백을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것은 뒤에 추후에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강의는 앞선 슬라이드에 나왔던 피드백 부분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업에서 제너럴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해서 피드백이 없는 회로에서의 non-inverting configuration 그리고 inverting configura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후에 피드백이 존재하는 non-inverting configuration 그리고 inverting configuration에 대해서 회로 해석하는 것과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강의를 들으면서 차근차근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